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시아의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이라고 하지만 온전하게 남성성만을 갖고 있거나 온전하게 여성성만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삶의 방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들은 이렇게 살 것 같고 남성들은 이렇게 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살고 여자가 남자처럼 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한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저건 여자의 역할인데 이런 것을 남자가 수행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직후에 됐죠. 우리가 결혼할 때 사실 헤게모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래서 신혼 초에는 사실 안 싸워도 될 일을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집에 가면 TV 채널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을 때는 혼자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여하튼 그러나 가족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성들은 남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또 남성들도 여성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결혼하면 첫 번째 뭘까요? 궁합을 보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띠는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이제 해서 궁합을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얼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가가 결혼에서의 조건인 거지, 필요 조건이고 전제 조건인 거지, 띠가 맞는다 안 맞는다, 사주팔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경우는 금요일에 태어난 신부, 월요일에 태어난 신랑 그들이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값 말레이시아에서는 신부집에 뇌물,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죠. 돈을 줘야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신부집의 문이 열립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의 문화라는 것이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고 민족 간에도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또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국가별 민족별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미얀마의 경우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금요일에 태어난 처녀와 월요일에 태어난 총각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들의 궁합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죠.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연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얀마가 불교의 국가인 것처럼 불탑을 돌면서 기도를 드리면, 그러니까 보면 선을 매달은 장대를 옆에 세우거나
아니면 꽃다발을 놓거나 아니면 물동이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인연을 수정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자,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길일과 나쁜 날이 있는데요. 길일은 언제냐 하면은 1월달, 2월달, 3월, 7월, 8월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날은 언제냐?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날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셨나요? 여기에는 5월달이 나타나지 않죠. 물론 태양력으로 5월은 있습니다만은 이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 2, 3, 4, 5, 6 하면은 뭐가 없나요? 7월이 없나요? 그러니까 7월 같은 때는 무해무덕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날을 뭐 괜찮다. 이건 이제 미얀마의 달력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태양력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의 달력으로 한다면 1월, 2월, 3월, 7월, 8월은 결혼하기 어려운 때이네요. 그리고 이때가 좋은 때고 6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나쁜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6월에 결혼을 해도 9월에 결혼을 해도 어느 달에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생각이 그리 가게 돼 있고요. 이거를 또 극복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방법도 결국 뭐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네요. 동쪽으로 7집, 서쪽으로 7집으로부터 부부로 인정을 받으면 또 결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매가 있어야 되고 주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이건 물론 시골 지역의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 지역에서는 어떠냐? 마을의 어른이나 관청이 가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또한 뭐 결혼이 된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타당한 혼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내타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포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손을 포개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로서 신랑과 신부의 이렇게 묶는 건 아니고요. 뭐 왼팔 오른팔이겠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신랑은 처가살이를 2, 3년 정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일하지 않고 놀 때, 나이가 들어서 무능할 때, 불구자가 되었을 때 좀 가혹하죠. 그런데 뭐 이 나라의 관습이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내와 법적으로 이건 이제 남편의 입장이겠죠. 아내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요즘에 그런 집이 있을까요? 남편에게 애정이 없을 때 이건 남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곳에 여자가 갔을 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을 거역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찌 보면은 뭔가 보순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되게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얀마에서 그럼 어떠냐? 무능해도 남자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경제력이 없거나 알아서 무능해지면 이혼이다. 또 남편에게 문제가 없는데 남편의 말을 거역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죠? 아들을 선호한다라는 것. 이걸 보면 결국 무능해도 남자는 남자다. 남자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다카나 이런 데 보면 기차에 그 기차 지붕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앉아가지고 이 다카를 향해서 오는 뭐 그런 사진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보시죠. 남자는 밖에 사람, 여자는 방바닥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집안에는 두 명의 주인이 있어요. 바깥 주인이 있고 안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 주인은 남자고 안 주인은 여자입니다. 그 바깥 주인은, 바깥 어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집안의 식구들이 집 안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었고요.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살림을 하는 것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또 한편으로는 비슷하네요. 무슬림의 경우에는 4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은 사실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혼자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흔히 과부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을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그 미만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변질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첫 번째 부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서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또 많은 부인을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57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친구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결국 경제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데 이슬람의 남자들이 이혼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나는 이혼하겠다 이렇게 3번을 하면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어떤 문화까지 있다고 하느냐 하면 핸드폰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것도 마주보고 얘기하지 않고.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참 허망하죠. 부부의 결혼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남자의 의사에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여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은 종교적 관습을 벗어나서 정말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물론 같은 생각이시겠죠? 다음은 라오스의 경우입니다. 책임은 여자가 지는데 그래도 딸이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면 아내가 이혼할 수 있다. 이건 어디와 같은가요? 미얀마하고도 같죠. 그런데 경제권도 자식의 양육의 책임도 여자의 몫입니다. 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아들보다 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대단히 아이러니컬하죠. 모순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남자들에게 권한이 있는데 책임은 여자만 져야 된다니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다음 캄보디아도 보겠습니다. 처갓집에 돈을 갖다 주고 처갓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남학생들이 이렇게 산다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는 아직도 모계사회의 풍속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요. 그 금수저가 아니면 말이죠.
흑수저들은 아마 결혼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갖다 주고 처가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한다면 미리 그 처가에서 사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처가에 또 생활을 도와야 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필리핀은 말하자면 장녀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남의 역할과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장남, 차남의 역할이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모든 재산도 장남에게 귀속이 됐고 또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도 장남에게 부과가 됐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냐면은 장녀가 이제 장남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자의 권한이 있어서 손자들을 뭐 세례시킨다거나 이제 물로 시켜서 이렇게 좀 부정한 것을 없애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세례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여성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삶이 제일 팍팍한 나라가 필리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주로 그 나라 말인 따갈로그어도 하지만 영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영어 강사를 하는 사람이 참 많고요. 또 이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결혼을 했지만 딸로서 그리고 특히나 장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역할이 참 많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딸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언니라든가 누나라든가 뭐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여기엔 또 젊은 여성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떠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 정부로서의 또 그런 역할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필리핀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문화적으로 강요를 받느냐 하면은 부끄러움을 타고 얌전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아주 그 여성적 이미지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뭐 여성적 이미지라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여성들에게 너무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필리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식의 역할로서 딸의 역할로서 본다면 당연히 부모님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보은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겠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은 평생 부모에게 빚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딸들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롤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을 답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맺어진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 보면 언니 혹은 누나 뭐 이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큰형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딸들에게 더 기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로 이런 부담들을 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친정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후에 가사를 전담하는 남자, 그러니까 뭐 만약에가 아니라 뭐 대부분이 또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들을 하우스 허즈번드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부 남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으로서는 첫 장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뭐 이런 모습, 뭐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여성상을 기대한다고 하고요. 또 아내로서는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책임이 또한 아내에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친정의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집에 대한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이제 그 필리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 두 번째 부인이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결국 자기도 그 남편의 본부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결혼한 남자의 또 다른 부인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어머니로서는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식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한답니다. 육체적인 체벌을 가한 다음에 아이들을 달랜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심이 되지만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친척들이 자식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있고요. 또 야망이나 훌륭한 사람, 희망을 자식에게 바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가족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친족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식이 결혼한 후에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주라든가 뭐 이들의 그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결국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고 노력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옛 이야기로 만나는 아시안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랑롱롱과 어우꺼의 결혼 얘기를 통해서 이들이 이혼을 할 때 자식을 반반씩 나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서 랑롱원을 이은 왕의 계승은 여자가 기른 아이 중에 대를 잇도록 했다. 뭐 이런 것도 기억에 남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베트남은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결혼도 보면은 우리가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앙마문 동굴에 있는 그 동굴인이 한국인들이 남방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나라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베트남과 대만의 원주민들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콩쥐팥쥐의 이야기가 덤과 까미의 이야기와 친연성이 더 가깝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비단을 보낸다. 이건 뭐 패백 같은 것들이겠죠. 뭐 혼수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혼식 같은 경우는 신부 집에서 한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제주도의 문화가 다르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화가 또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이쪽 지역의 문화는
내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사람들의 풍속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다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본다면 여자이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남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정해지는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명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났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래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여성과 남성 우리가 오늘 양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에 대한 것들이 아시안의 양성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결론적인 얘기로 하고자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가 인격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이 인간의 뇌라면 여성은 인간의 심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이성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슴을 감성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찌 보면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 말이 맞다면 뇌와 심장, 머리와 심장이 건강해야만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남자도 여자도 모두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겠죠. 그러려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부의 건강이 결국 가정의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미가 자기의 생각만 하면서 여우에게 저렇게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준다면 여우가 어떻게 할까요? 두루미를 저렇게 개새라고 하면서 해체시켜버릴 겁니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 개새라고 한다면 끔찍하죠? 머리가 무거워서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날지 못하는 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선인가 성악인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온전하게 남성성만을, 여성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자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도 봤고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들이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는가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정말로 사무엘의 말처럼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면 어느 가정도 평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제일 멀다라는 말도 있죠. 머리에서 가슴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물리적 거리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가니까 또 부부가 아닐까요? 부부라는 것은 즐거울 때만 부부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멀어도 가야 할 길,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데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양성이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